새로운 일을 겪으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늘 따뜻하게 이제 품으시고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늘 열정으로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신 최덕희 성우님을 이제 만나는 게 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늘 오감으로 느끼지 않으면 읽지 마라. 이게 늘 머리에 늘 감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3시간씩 낭독 수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3시간이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너무 금방 지나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최덕희 성우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컸었고 제가 목소리를 내는데 또 그 말을 하고 그러는데 또 수정해야 될 것들 또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늘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또 한 주 동안 그것을 또 수정해 가고 그런 과정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제 목소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 기쁨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소리가 일상의 언어들이 영혼을 저의 그 영혼의 소리와 함께 더불어 낭독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요. 저를 알게 된 것 같아 좋았고요. 처음엔 낭독이 제 소리를 들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했는데 점점 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나의 목소리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낭독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즐거움은 저번에는 안 됐던 게 이번에는 됐을 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게 가장 즐거웠고요. 각자 자기 일들이 다 있는데 그 달란트대로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열심히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개월을 하다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한 4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어떤 반의 끈끈한 그런 정들 그래 하면서 또 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늘 함께 같이 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잘 흘려보내서 계신 곳에서 낭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날개 다는 아주 훌륭한 북 나레이터로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진정으로 삶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충실히 살으셨고 당신들의 삶을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 안에 그 다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저한테는 값진 거였고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업 들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순서대로 낭독해 주실 때마다 저의 귀가 되게 호사를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어서 좀 잘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어린이집 못 가는 날도 많고 해서 좀 부산하기도 했고 집중도 많이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죄송하고 아쉽고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아몬드. 그날 1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멈, 다음으로는 남자를 말리러 온 대학생. 그 후에는 구세군 행진의 선두에 섰던 50대 아저씨 둘과 경찰 1명이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정신없는 칼부림의 마지막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자신의 가슴 깊이 칼을 찔러 넣은 남자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딘게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엄마의 끈질긴 노력과 매일같이 행해지던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훈련 덕에 나는 차츰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법을 대강 익혔다.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적당히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것도 가능했으니 튀지 말라는 엄마의 소망도 이루어진 셈이다. 대부분은 그저 잠자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내야 할 때 침묵하면 참을성이 많은 거고, 웃어야 할 때 침묵하면 진중한 거고, 울어야 할 때 침묵하면 강한 거다. 침묵은 과연 금이었다. 대신 고마워와 미안해는 습관처럼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그 2가지 말은 곤란한 많은 상황들을 넘겨주는 마법의 단어였다. 여기까진 쉬웠다. 상대방이 내게 1,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200~300원 내주는 것과 비슷했다. 어려운 건 내가 먼저 1,000원을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게 힘든 이유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데 나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잔잔한 호수에 억지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처럼 버거웠다. 가령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초코파이를 보며 나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나도 하나 줄래? 라며 미소를 짓는 것.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따져 묻는 것. 그러면서 2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겐 가장 힘든 일이었다. 기왕이면 아예 안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사람이 너무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도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했다.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의례 탱자 1~2개가 지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로트렉이라는 하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장려촌에서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렉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고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몰아중을 그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 이철환 글. 해가 저물어 가는 겨울날,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립니다. 눈송이들은 조용히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끼리 속삭이며 풍금을 연주합니다. 눈송이 사이로 은은한 노랫소리 들려오는 잔잔한 저녁입니다. 한 소녀가 동생 둘을 데리고 자장면 집으로 들어섭니다. 주위에 새 아이의 뺨이 밝았습니다.
난로 곁에 있던 주인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가장 큰 아이가 쭈뼛쭈뼛 말합니다. 아저씨, 자장면 2그릇만 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엄마 아빠 없이 아이들끼리만 식당에 온 것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이네 누나, 왜 2그릇이야? 누나는 배 아파서 못 먹어. 남동생의 말에 소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먹자, 누다. 난 자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더라. 소녀는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좋겠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온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혹시 이네 아니니? 이네 맞지? 네, 맞는데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엄마 친구 영선이 아줌마야.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는데 이네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날 거야. 아주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새 아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제야 아이들도 활짝 웃습니다. 마치 엄마를 만난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주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이랑 탕수육이다. 우와.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주머니와 아저씨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아이들이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 잘 가.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알았지? 아주머니는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누구네 집 애들이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묻습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다고 돈도 받지 않고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더 슬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도 참. 난 진짜 아는 사이인 줄 알고 깜박 속았잖아.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사라진 거리를 바라봅니다.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줍니다. 깊어지는 겨울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눈송이에 실려 은은하게 퍼집니다. 사랑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의외로 남자건 여자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건 정말인데 어쩌면 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이런 그의 행동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아프게 하지 않고 네가 진정 그 사람이 삶이 아픈 것이 네가 아픈 것만큼 아프다고 느껴질 때 꼭 나와 함께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랄 때 그때는 사랑을 해야 해.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내 힘을 다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해. 하지만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는 언제나 열렬히 사랑하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3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와의 10년을 그려보는 마음은 엄마도 알아. 그러나 그건 그냥 마음인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렬하게 서로를 알고 싶은 그런 기적은 사람의 일생에서 정말 2-3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해. 어린 고양이 다루듯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아무리 고양이지만 어린 고양이에게 큰 생선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다만 그 순간에도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라. 언젠가 엄마의 소설을 읽고 네가 말했잖아. 헤어지고 나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좋아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이야. 수많은 연애 지침서들이 그 남자에게 애가 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자들은 실제로 그런 여자들의 전략에 쉽게 애가 타기도 하지만 그리하여 연애의 주도권을 잡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올려오긴 하지만 글쎄 누군가의 말대로 그건 연애에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지 모르지만 사랑에는 실패하는 일이야. 네 목표가 연애를 잘하는 것이라면 그런 책들이 유용하겠지만 네 꿈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말했잖아. 진정한 자존심은 자신에게 진실한 거야. 신기하게도 진심을 다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 후회도 별로 없어. 더 줄 것이 없이 다 주어버렸기 때문이지. 후회는 언제나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사람의 몫이란다. 믿는다고 했지만 기실 마음 한구석으로 끊임없이 짙어졌던 의심의 그림자가 훗날 깊은 상처를 남긴단다. 그 비싼 돈과 그 아까운 시간과 그 소중한 감정을 낭비할 뿐 자신의 삶에 어떤 성장도 이뤄내지 못하는 거지. 더 많이 사랑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려면 진심으로. 그러나 천천히 믿어라. 다만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너의 성장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너의 일의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너의 성장을 해치고 너의 일을 막는다면 그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노예로 들어가고 싶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나는 편의점에 간다. 김혜란. 큐마트에 다니면서 내가 한 가장 큰 착각은 푸른 조끼의 청년과 사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 사생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큐마트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 그의 관심은 그가 파는 물건에, 나의 관심은 내가 사는 물건에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큐마트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는 뜻밖의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내 정보들이 매일매일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찍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대여섯 종류의 생수 중 내가 어떤 물을 가장 좋아하는지, 자주 사가는 요구르트가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흑미밥과 쌀밥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등을 말이다. 원한다면 그는 내 방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를 매번 10리터를 사가는 나는 결코 큰 방에 살고 있을 리 없다. 그는 나의 가족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벽마다 와서 햇반을 사가는 여자, 필수품을 스스로 사는 어린 여자, 젓가락은 한 개만 가져가는 그 여자는 독신이리라. 그는 나의 고향을 안다. 편의점에 겨울옷을 정리한 택배를 붙이러 갔을 때 그는 수수료를 받으며 내 주소를 확인했다. 그는 나의 생리주기를 안다. 그는 정기적으로 생리대를 사가는 나를 본다. 그는 콘돔갑을 뒤집어 계산대에 올려놓는 나를 본다. 그는 나의 식생활과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란 모든 걸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큐마트는 나의 가장 오랜 단골이 된 덕에 청년은 내게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고도 나에 대해 그 어떤 편의점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 전공을 묻지 않는다. 나는 내 전공을 그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쓰레기 봉투나 사가는 여자와 구별될 것이다. 내가 그와 사랑을 하고 싶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내 사생활을 아는 그가 못마땅해졌을 뿐이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의 무심함이 뻔뻔스럽게 느껴졌을 뿐이다. 전자레인지에서 햇반이 돌아가는 1분 30초 동안 혹은 서울 우유가 돌아가는 2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가 나는 궁금해졌다. 나는 네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장을 꺼내놓듯 내가 먹고 싸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너는 언제나 푸른 제복을 입은 채 무심하다. 나는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포장마차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패밀리마트에선 콘돔을 샀던 미성년자 같은 성년으로 모두 다르게 알고 있는 동네에서 그는 최소한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서울의 거리가 꽝꽝 얼어붙은 날 거리는 한산했고 모두가 번화가로 몰려간 탓에 변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모 보험회사에서는 가을부터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가입자에게 돈을 준다는 광고를 내세웠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내렸고 얼마 전 수능을 마친 동생이 죄수학원을 알아보러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생은 우선 내 방에 들러 하루를 묵고 노량진에서 입시학원을 알아본 뒤 고향에 내려갈 계획이었다. 이미 전화로 동생이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들은 나는 집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PC방과 식당을 오갔다. 오늘도 중심을 잡는 중입니다. 박선영. 프롤로그. 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늘 타인의 시선과 말에 휘청였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은 제 안에 쌓여 스스로를 괴롭혔고 제 안에 든 많은 감정들을 한마디의 말로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글과 그림이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림은 모두 담아주었으니까요. 관계와 일상에 지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림은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서툰 그림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위로들을 쌓아가며 힘든 터널을 지나왔고 여전히 나만의 중심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였던 글과 그림이 저와 같이 온전히 자신의 중심을 잡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필요함의 무게. 집을 나서며 그날 필요한 물건을 꼼꼼하게 챙긴다. 시간이 남으면 쓰게 될 아이패드. 간단한 메모를 할 때 필요한 다이어리와 필기도구. 지하철 안에서 심심할 때 읽을 책. 만약에를 생각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빵빵하게 가득 찬 가방을 등에 짊어지자 어깨가 묵직해진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겁게 지고 나간 짐 중에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게 되는 것도 있다.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 만약에로 시작하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걱정의 짐을 머릿속에 얻는다. 생각을 줄이고 걱정을 줄이라지만 그중 정말 줄여야 할 것은 없어 보인다. 내가 했던 걱정 중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하지만 그 걱정의 시간을 후회하거나 덜어내고 싶지 않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걱정의 무게 덕분에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나갈 때 느꼈을 불안함의 무게를 덜 수 있었다. 누군가는 묻는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갈 필요가 있냐고. 그런 그들에게 대답해주고 싶다. 모든 건 선택이라고. 필요함의 무게를 질 건지, 불안함의 무게를 질 건지. 무거우면 내려놓고, 두렵다면 짊어지자. 무의미한 경주. SNS 속 화려한 일상을 누리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몸매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 것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데 도대체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싶은 생각에 괴로워지곤 한다. 작은 핸드폰 액정 속에 담긴 모르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다가 문득 더 크게 다가오는 나의 초라함이 싫어진다. 비교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보게 되는 기계 속 너머 다른 이의 삶. 결국 끊임없는 비교는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비하의 수렁으로 끌어내린다. 자기 비하는 상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라는 감정으로 변하고 질투는 나의 무능에 대한 불안으로 표출된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그 시기심은 일상을 열심히 달려야 할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게 만든다. 꼬마 유령 쿠쿠. 꼬마 유령 쿠쿠는 항상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쿠쿠야, 오늘은 날이 흐리구나. 우산... 네! 이진이가 잡고 있었던 엄마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쿠쿠는 우산 대신 우유를 가지고 나가서 비를 흠뻑 맞았어요. 이진이. 오늘은 쿠쿠가 유령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유령학교에서는 나쁜 행동을 한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나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게 말이에요. 똑똑. 야호! 나도 이제 무시무시한 유령이 될 수 있어!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깜짝 놀라게 나타나기를 배워봐요.
이렇게 빙글빙글. 꼬마 유령들은 선생님을 따라 빙글빙글. 하지만 쿠쿠는 교실을 구경하기 바빴지요. 며칠 뒤에는 무시무시한 표정 짓기를 배웠어요. 눈은 이렇게 크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쿠쿠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유령은 원래 무서운데 연습을 왜 해요? 쿠쿠는 눈, 코, 입을 제멋대로 움직였지요. 오늘은 오싹한 소리내기를 배우는 날이에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쿠쿠는 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소리를 들으라고? 그때 마침 박쥐가 방귀를 뀌며 지나갔어요. 뿌악! 후덜덜 뿡! 몇 달의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떼쟁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어둠이 내리자 꼬마 유령들은 제법 무서운 모습으로 흩어져 날아갔어요. 떼 쓰는 소리 듣고 무서운 유령이 찾아오겠네. 씻기 싫다고 고집부리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저 아이를 놀라게 해야겠군. 쿠쿠는 깜짝 놀라게 나타나려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아이는 배꼽을 잡고 깔깔 웃었지요. 창피해진 쿠쿠는 얼른 도망쳤어요. 마침 만난 친구 포포에게 방법을 물었지요. 먼저 빙글빙글 돈 다음에 눈을 크게 떠. 그리고 이제 생각났다. 고마워. 쿠쿠는 포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자꾸 동생 괴롭히면 무서운 유령 찾아온다. 동생을 꼬집은 아이에게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자 쿠쿠가 아이 앞에 나타나 빙글 돌고 눈을 부릅뜬 후 방귀 소리를 내었어요.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깔깔 웃으며 쿠쿠를 따라했어요. 뿡! 유령이 뭐가 무서워? 맞아,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아이들은 유령을 보면 더욱 말썽을 부렸지요. 화가 난 부모님들이 유령 학교에 전화했어요. 유령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친구들도 쿠쿠를 원망했어요. 쿠쿠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요. 선생님, 죄송해요. 친구들아, 미안해. 이제 쿠쿠는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요.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연습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요. 연습을 마친 쿠쿠가 떼쟁이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엄마야! 떼쓰던 아이는 쿠쿠를 보고 엄마 품속으로 숨었어요. 쿠쿠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소리쳤지요. 야호! 성공이야!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지음. 호흡. 불안감에 빠진 나를 구원하려면. 잠들기 전엔 최대한 지루할 것 같은 채널을 틀어놓는다. 편집 포인트가 거의 없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내가 하등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날 자장가 용도로 틀어놓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잠들려던 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바로 명상에 관한 강연이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급하게 메모하며 볼 정도로 흥미로웠는데 기나긴 명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보려 한다. 내가 명상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이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명상에 있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강연자는 시청자들에게도 명상을 권유하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해보라고 했다. 내가 처음 이것을 해봤을 때는 아마 요가를 배웠을 때였는데 호흡에 집중을 한다는 개념이 영 와닿질 않았다. 잠깐 해봐도 지루하고 심지어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내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느낌까지 들어 불쾌했다. 자동으로 쉬고 있던 숨을 컨트롤하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한두 번의 선행 연습이 있어서인지 이번엔 제법 집중이라는 걸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이완되는 경험을 살짝 했다.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초보에게 권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즉 완벽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호흡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란다. 명상의 목적은 늘 부유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는 데 있다. 이런 생각들 중 대부분은 미세하게라도 과거나 미래에 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또는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 참 아이러니하다. 오직 현재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인데 정작 생각은 주로 미래나 과거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겪어온 것들, 과거로 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피어오르는 다가올 일, 미래에 대한 걱정. 티베트 승려들처럼 명상의 고수가 아닌 이상 보통의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럴 땐 가만히 숨을 쉬며 그 생각들을 바라보라고 한다. 신기한 것은 걱정을 하고 있는 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스트레스가 반은 넘게 사라진다는 거였다.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어쩌면 명상은 그걸 위해 하는 걸지도 모른다.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너무 무서울 때 내가 하는 습관이 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제작진을 떠올리는 거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코너에 몰린 듯 두려웠던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영화가 너무 무섭지 않아서 문제일 지경이 된다. 그럴 거면 왜 무서운 영화를 볼까 싶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란 소리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주인공들은 언제나 갈등을 겪고 위기에 빠진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드라마를 즐기게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들의 엔딩을 작가가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 주인공들은 대체로 작가로 인해 구원받고 보상받으니까. 나의 인생을 극으로 본다면 작가는 나고 주인공도 나다. 작가가 위기에 빠진 주인공 곁에 같이 앉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발을 동동 굴러서는 안 되는 법이다. 걱정에 빠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작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회차로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순리에 모든 걸 맡기는 것. 애지욕기생. 비가 올 듯 말 듯 우중충한 새벽. 일산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탑승한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 서울역 가는 1200번 버스 서요. 양쪽 손에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낸 듯한 흔적이 보였다.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가 잔뜩 들려 있었다. 저도 1200번 탑니다. 오면 알려드릴게요.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와 나는 나란히 올라탔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신인겨? 환자가 잠 안 자고 뭐해요?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게 분명했다. 난 바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읊조린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꽤 긴 통화를 마치면서 뭔가를 고백하듯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괜스레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편으론 의문도 들었다. 아니,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덕분에 버틴다니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번쩍하고 머리를 스치는 글귀가 있었다. 애지욕기생이란 말이 퍼뜩 떠올랐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애지욕기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삶을 버티고,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컨대 그녀는 남편에게 틈틈이 전화를 걸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 어린 말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속삭이며. 제가 즐겁게 낭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만나는 게 그 낭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의 생각과 또 내 안의 감정과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나면서 또 휴식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낭독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좋은 책과 더불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그 낭독을 통해서 귓전에서 자꾸만 제가 들려줬던 그 문장들이 또 삶 속에서 들려지고, 그래서 말을 거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내 행동을 조금 더 낫게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낭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낭독을 민간인 제가 녹음실에 와서 이 녹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저희 목소리가 나간다는 게 정말 무척 떨리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목소리를 들려줄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영혼을 담아 준비한 낭독이니까 제 마음같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고요. 그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목소리의 여정을 찾아가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던 즐거움이나 감동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열정이 미래에도 함께 하기를. 승분아, 너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가진 달란트를 지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야. 미래의 저에게 저는 그 성경에 그 다니엘서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책과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제 또 지혜도 얻게 되고, 그 지혜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왔다고,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리고 너에게 준 그 달란트들 부지런히 잘 유통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그 역할들을 잘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낭독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전혀 가보지 못한 또 하나의 길을 제가 이제 개척해서 가는 것 같아요. 최덕기 성우님께서 목소리의 길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처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낭독이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무슨 유명한 성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더듬더듬 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견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꾸준히 해내서 자랑스러워. 잘했어. 감사합니다. 승희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애썼어. 남은 시간도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자. 사랑해. 이걸 보고서 아 그땐 좋았지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지금 자체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니까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